갑니다. 17회. 17회 1번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냉전의 형성은 누가 떠올라야 되죠? 냉전의 시작은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에 대항한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에 의해서 이 콜드워, 냉전, 양극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완화가 된 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신생 독립국들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 신생 독립국들의 발언권이 세지죠. 그래서 이제 양극 사회가 이제 다극화로 변하면서 여기에 또 이제 그 69년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괌 선언을 하죠.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미군이 감축되기 시작하면서 동북아시아의 데탕트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긴장 완화가 시작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냉전이 완화됩니다. 이걸 우리는 다극화 시대, 긴장 완화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9년에 그 소련, 지금 없어졌죠. 소련의 서기장인 고르바초프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아들 부시가 아니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부시가 만나가지고, 야, 냉전 오늘부로 없애자! 냉전 종식을 선언한 게 바로 몰타 선언이죠. 몰타 선언. 이게 3단계 기억하시면 돼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네요. 1번. 소련의 팽창 정책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정책. 이게 바로 냉전의 시작이죠.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이 원인이 되었다고. 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원조 계획인 마샬 플랜은 나가 아니라 가입니다. 가. 그러니까 2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고. 제3세계 국가, 이게 바로 비동맹 제3세력이죠. 바로 신생 독립국들의 유엔 가입을 계기로 미국과도 손 안 잡아, 소련과도 손 안 잡아, 우리는 우리야. 비동맹 제3세력으로 등장하죠. 이들의 국제적 지위 양상은 가보다는 나에 영향을 주었죠. 다극화, 긴장 완화, 냉전의 완화에 영향을 주었다. 3번 맞고. 4번. 미국과 소련의 정상에 의해 발표된 몰타 선언은 냉전 해체의 계기가 되었던 거니까 이것도 맞아요. 2번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을은 갑에게 2018년 6월 5일에 1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 저당권이란 말 나왔네요. 앞에가 근자가 붙었지만 우리는 이거 따지지 마세요. 근저당하고 저당권하고 같은 걸로 알고 문제 풀어도 전혀 지장 없으니까요. 자, 저당권을 설정했네요. 저당권은 물권이었잖아요.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등기부 등본에 을구에다가 등기해야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값이 을 소유의 피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였다. 등기해야죠. 한 달 후에 이제 등기 신청했네요. 결국 7월 5일에 등기부에 기재되었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순간 이제 저당권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현재 피주택에는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병이 보증금 1억을 주고 살고 있는데 병은 18년 6월 25일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대요. 그럼 뭐가 빨라요? 확정일자가 6월 25일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은 7월 5일이니까 와 이겼다. 임차권이 이겼네요. 그죠? 확정일자가 먼저 빠르니까 이건 물권을 이겨요. 원래대로 하면 채권을 항상 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채권이 물권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자,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갑과 병 모두 피주택에 대한 제한 물권을 가지고 있다. 갑은 근저당권이니까 물권을 가지고 있죠. 제한 물권 가지고 있지만 병은 이게 물권이 아니죠.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18년 7월 5일 이후에는 갑은 병에게 피주택의 점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당권 설정했다고 점유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2번도 틀렸고. 3번. 피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갑은
병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요? 땡. 물권이라도 채권보다 깨질 수 있어요. 채권한테 깨질 수 있다고. 확정일자가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빠르니까. 3번도 틀렸어요. 4번. 7월 10일 현재 각과 병 모두 피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하죠. 3번은 근저당권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임차권도 그 기간 동안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4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3번 다음은 이혼의 종류와 사례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가번을 보니까 미성년자 자녀 한 명 있는 A 부부는 남편이 부인을 악의적으로 유기란 내다 버린 겁니다. 부인을 내다 버렸다 해. 악의적으로 부인을 어떻게 내다 버렸을까? 외국까지 비행기 같이 타고 가서 혼자만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 유기입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 유기하기 쉬워요. 막 시골 모르는 정유자들 딱 들여놓고 엄마 나 저기 잠깐 어디 갔다 올게 하고 나가버리면 이거 유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장인이나 장모를 그렇게 유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그렇게 유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입니다. 그 법적 이혼 사유 민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시어머니나 장인 장모를 유기한 경우 이거 법적으로 이혼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기한 이유로 법원에 판결을 받아 이혼했다니까 이것은 재판상 이혼입니다. 그래서 가번은 재판상 이혼이 되겠고요. 나번은 그러면 이제 협의 이혼이겠지. 한번 볼까요? 미성년자 자녀 한 명이 있는 B 부부는 부부간의 성격 차이로 인해 서로 합의하여 이혼했다. 협의 이혼이죠. 이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세 달,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은 숙려기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협의 이혼에 대해서만 숙려기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은요, 판결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이혼은 이혼 확인서를 행정관청에다가 접수되는 순간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이제 틀린 거 골라봅시다. 1번. 가, 나의 이혼 효력의 발생 시점은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할 때이다. 땡. 이건 나만 해당이 돼요. 가는 판결 즉시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제출한 때가 아니라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되는 순간. 제출만 가지고 안 되고요. 행정관청에 접수되는 순간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을 테니까 여러분에게 맡겨도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다음 글에 나타난 정치 사상에 부합하는 진술로 볼 수 없는 것, 틀린 것 찾으래요. 인간은 자연상태 자연상태 나오면 이거 사회계약설이라고요.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자 이 정도만 읽어도 성선설의 바탕을 둔 사회계약 문제니까 누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누쏘. 그다음에 제일 끝에 쯤 가니까 뭐 일반 의지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보나마나 이 사람은 루소입니다. 프랑스의 장작 루소. 1번. 국가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존재이다. 땡. 루소건, 로크건, 홉스건, 사회계약론자는 전부 국가를 수단으로 봐요. 어떤 수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1번이 틀렸잖아요. 자,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여러분 몫으로 해도 되고.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억번이 위헌법률 심판이고요. 청소년 보호법 얘기가 쭉 나와 있네요. 니언 위헌임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네요. 자,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1번. 기억 위헌 법률 심판의 재청 신청은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하는 거죠. 오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1번 맞고. 2번. 니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맞나요? 맞다고 봐야죠.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해요? 헌법재판관 9명 중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2번도 맞다고 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는 9명의 재판관 중 과반 출석에 7인 이상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하나 있어요. 국가기관 간 재행심판권. 국가기관 간 재행심판권. 어떤 거예요? 청주하고 충주하고 싸움 붙을 수 있잖아.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 국가 권한 재행의 심판권. 이것은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된다. 이것만 조금 유의하세요. 그 다음에 3번 디귿의 장은 디귿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합니다. 맞아요. 헌법재판소장은 탄핵 대상인가요? 예, 맞습니다. 헌법재판관도 탄핵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게 틀렸는가 보네요. 자료의 결정 내용은 법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제한하는 한계가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비례의 원칙,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에 위반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 기본권 제한하려면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필요한 경우를 넘어서면 그건 비례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표현하죠. 4번은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는 유사한 문제들이 몇 번 출제가 됐던 건데 1인 1표제하고 1인 2표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1인 1표제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1인 2표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요지는 뭐냐면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거였잖아요.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렸던 거라 정답은 1번 밖에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 문제. 다음은 법정 근로시간에 따른 일과의 예의다. 옳지 않은 설명을 찾으래요. 업무시간, 휴식시간. 원래 업무시간 4시간 일하면 1시간 휴식시간을 주도록. 30분인가요? 맞다. 4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4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그러니까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일을 해야 돼요. 그럼 3시간 일하면 휴식시간 없어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잖아요. 업무시간, 휴식시간, 업무시간, 연장 근무시간 이렇게 돼 있네. 자, 1번. 기억은, 업무시간은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8시간 이내. 맞죠? 일주일에 40시간 이내. 맞죠? 그리고 연장은 52시간까지. 12시간 합쳐지니까. 그러면 언젠가 한번 풀었던 것도 같은데 성인은 원칙적으로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일주. 40시간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52시간 일할 수 있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 연장 근무 시간은 원칙이 아니잖아요.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연장 근로시간은 뺀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연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일주일에 5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할 뿐입니다. 자, 일단 1번은 맞아요. 2번. 기약은 연소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하루 근무 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니은, 휴식시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은 디귿. 연장 근무 시간은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2시간 이내. 아닙니다. 하루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일주일에 12시간 이내니까 하루에 12시간 할 수도 있고 연장 근무를 하루에 1시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대한 연장 제한은 없고 일주일에 12시간의 제한만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8번 문제. 밑줄 친 것 옳지 않은 설명을 찾으라고 했네요.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권력이 어떻게 창출되었는지, 민주적인지 독재적인지, 어떻게 행사되는 건지, 정당한 행사인지 부당한 행사인지 의해서 평가된다. 자, 바로 선지로 갑니다. 틀린 거 골라야 돼요. 1번.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역은, 즉 권력이 어떻게 창출되었는가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확보된다. 맞죠? 그래서 오늘날 대의정치의 꽃이
선거잖아요. 선거. 정확히 말하면 민주적 선거. 공정한 선거가 되겠죠. 1번 맞고요. 2번. 기업과 달리 니은에 대해서는 저항권 행사가 인정된다. 땡. 둘 다 저항권이 인정됩니다.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네요. 3번. 기업민은 모두 입헌주의 실현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당연하죠. 입헌주의. 같은 말로 법치주의. 그 다음에 기업은 권력 획득의 절차적 합법성. 어떻게 창출됐느냐? 절차적으로 합법한 건지.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떻게 행사되느냐? 그러니까 행사의 적법성을 중시한다. 당연한 얘기죠. 9번 문제. 다음은 헌법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헌법조항 틀린 거 찾으래요. 이거 많이 나오는 조항이죠. 국민의 모든 자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고가 아니라 공공복리 이 세 가지 경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이게 바로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과도 연결이 되죠.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원칙이 법률입니다.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예외적인 경우 긴급 명령권이나 긴급 재정림지 처분 명령권이 발동된 경우나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등 얘는 법률이 아닌 것으로도 제한이 가능해요. 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사형수라도 밥 주어야 되고 잠도 재워야 되고 아프면 고쳐줘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면 1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맞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맞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죠. 방법은 원칙은 법률, 예외적으로 긴급명령권 등. 그 다음에 한계는 법률로서 제한하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국가 권력에 의한 효과적인 기본권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죠. 국가 권력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둔 것이다. 국민 복지, 공공복리,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니까요. 3번은 잘못 표현되어 있어요. 정답이고 4번 기본권의 천부적 성격과 실정권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어디에 천부적 성격이 있나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천부적.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실정권적인 것은 어디 있어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이게 실정권 또는 실적법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번 문제. 그림과 같은 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딱 보니까 배심원이 눈에 보이죠? 배심원 제도 이거 국민 참여 재판이죠. 모든 재판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 중에 합의부 재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형사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자, 옳은 걸 찾으래요. 사법민주화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맞잖아. 정답. 민형사재판 땡. 민사재판은 해당이 안 돼요. 배심원은 배심원의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20세입니다. 아직 이거 안 고쳐졌어요. 20세 이상이면서 법률 쪽과 관계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안 돼요. 경찰관, 판검사 이런 사람들. 그럼 공무원은 돼야 안 돼요? 공무원은 돼요. 검찰 공무원은 당연히 안 되겠죠. 법과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3번 피고인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재판이 실시된다. 땡. 오직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배심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민 중 경찰관이나 공무원은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경찰관은 참여할 수 없지만 공무원은 참여 가능합니다. 11번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네요. 갑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이다. 갑은 사과를 즐겨 먹지만 없을 땐 배를 먹는다. 사과 대신 배니까. 대체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과값이 오르면 배의 수요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으로 양파와 마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양파 작황이 안 좋아지면서 양파 가격이 폭등하자 마늘 소비량이 다시 늘고 있다. 양파와 마늘도 건강식품으로서의 대체 관계가 있어요. 양파 가격이 오르니까 마늘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음번에 땡땡 지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새우젓에 돼지고기를 찍어 먹는다. 그렇죠. 돼지고기하고 새우젓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소화가 잘 된다고 그러대. 근데 이거보다 더 잘 맞는 게 돼지고기하고는 깻잎이라대. 깻잎. 상추보다 깻잎이래요. 그 연구 결과 나왔던데. 먹는 얘기 나오니까 배고파지네. 자, 일단 가나는 대체제 관계고요. 다번만 보완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새우젓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새우젓의 수요는 증가하겠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대체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보완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옵니다. 1번. 가에서 사과 가격 상승은 값의 배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거꾸로 돼 있죠. 사과하고 배는 대체제니까 대체제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뭐와 뭐가? 가격과 수요가. 그럼 여기서 먼저 움직이는 게 뭐예요? 가격이에요. 가격이 독립변수고 수요가 종속변수입니다. 2번. 나에서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는 양파의 거래량을 늘리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양파가 많이 사 먹겠죠. 마늘의 거래량을 줄이는 요인 아니지. 소득은 양파나 마늘이나 모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소득이니까. 2번도 틀렸어요. 2번 틀렸고. 3번. 다에서 돼지 사료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돼지 가격 올라가겠네? 돼지고기값 올라. 그러면 새우젓의 수요는 줄어들겠지. 새우젓은 소비 지출은 감소한다. 맞네요. 그럼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공부거리. 나에서 양파와 마늘 가격의 상승은 양파의 수요 감소를 반대로 돼 있잖아. 양파와 마늘은 대체제로 보니까 상승, 증가 이렇게 해야 돼.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다에서 돼지고기 가격 하락은 새우젓 수요의 증가. 이건 맞네. 뒷부분은 맞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제는 반대 방향. 대체제는 그것도 뭐요? 이걸 탄력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X제 가격, Y제 수요. 얘하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다고요? 대체제. 그럼 이 대체제의 경우에는 교차 탄력성이 얼마예요? 양수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보완제죠.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음의 값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와 유사한 것으로 소득하고 수요를 놓고 볼 때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우등제 또는 정상제라고 합니다. 이게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등제의 경우에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고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게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 이 소득은 생략이 안 돼요. 교차 탄력성은 이거 생략이 안 돼요. 근데 수요의 탄력성 하면 가격 탄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주로 생략한단 말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영순이라고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12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어느 재화의 시장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오른 걸 고르래요.
그림을 보니까 A 재화는요, 가격도 0이고 거래량도 0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거래가 안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면 이건 뭘로 봐야 돼요? 자유재로 봐야겠죠? 경제재는 아니잖아. 자유재. 그다음 B는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니까 경제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유재와 경제재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도 그려서 출제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그림하고 이런 그림하고 이런 그림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재. 이건 자유재. 이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제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1억에 팔려고 하는데 살려는 사람은 나 그 돈은 못 사. 그러니까 경제재인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 가위의 양날로 비유했었죠. 종이를 자르는 것은 가위의 윗날도 아니고 아랫날도 아닙니다. 가위가 만나야만이 종이를 잘라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야만이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정도 하고. 자, 그럼 이제 12번, 1번으로 가서 A와 B는 재화의 희소성은 동일하다. 희소성이라는 게 뭐죠? 욕망과 충족 수단과의 괴리가 바로 이 희소성이죠. 자유재는 희소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재는 욕망보다 존재량, 필요로 하는 양보다 존재량이 많단 말이에요. 이 교실에 있는 공기 자유재죠. 우리가 갖고 싶은 양보다 더 많이 존재하니까 대가 없이 지불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 이제 매안으로 꽉 차봐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 마스크, 공기통을 숨쉬고 하면서 수업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파괴되면, 공기도 이제 사서, 우리가 예전에 물도 안 사 먹었는데 지금 물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재했던 물이 이제는 경제재로 바뀐 거라고요. 물은 그렇게 바뀌었다고. 근데 공기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이 코로나가 조금 더 느슨하게 오래 갔으면 좋겠어. 환경을 위한다면 그래요. 근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진국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기본소득제가 이제 모든 나라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소득제. 무슨 뜻이에요? 스위스에서 3년 전인가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씩 주겠다. 받을래? 안 받을래? 국민투표했어요. 그런데 스위스 국민들이 안 받는대요. 왜? 그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뭐로 그 받냐. 그러니까 그 300만, 1인당 300만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국민소득이라고. 우리나라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경기도지사. 근데 그 사람은 금액이 너무 낮아. 지금 현재는 청년을 대해서 100만 원이던가요? 그렇게 지금 기본소득을 주자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제4차 산업이면 5차 산업이 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빈부격차가 엄청 커진다고요. 그래서 부자에게서 몽땅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 기본소득 줘야 돼요. 아마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절대적 빈곤은 없어지지만 상대적 빈곤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참 뒤에 일이고, 지금 우리는 배고프니까 빨리 굶주린 배를 채워야 됩니다. 몇 번 해야 되나요, 지금? 12번인가요? 12번에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재화의 존재량의 변함이 없더라도 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공기, 물, 존재라고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게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자유재에서 경제재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이미 물은 바뀌었어요. 물은 자유재에서 경제재로 바뀌어버렸다고. 뉴스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생수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제주 삼다수대요. 2위가 농심의 백산수, 3위가 CJ던가 아이리스, 이게 3위대요. 근데 백산수가 지금 어디서 오는 물이에요? 백두산. 백두산을 가져오는 물입니다. 그것을 농심에서 수입해 오더라고. 근데 이 농심에 이걸 수입하기 전에 먼저 이걸 수입하려고 계약 맺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놈이에요. 태창 내렸어요. 태창. 부도 나버렸잖아.
이 새끼 도망갔어. 내 친구인데 안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자유재의 수요가 감소하면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공급이 감소해야겠지. 자유재, 물이나 공기 같은 자유재였던 것이 공급이 감소해봐.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그러지. 수요가 감소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4번. A에서는, 즉 자유재에서는 이 재화의 사용을 통해 아무런 효용을 얻지 못한, 아니잖아. 우리 지금 공기, 자유재지만 공기 없으면 어때요? 얼마 못 살아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까지 호흡 참을 수 있어요? 한 2분? 2분? 나는 한 2분까지는 가능한 것 같던데. 수영장 가서 확 대가리 쳐가뻗고 한 2분은 버틸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 넘어가면 이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13번 문제는 97페이지 보세요. 97페이지 15번. 97페이지 15번. 근데 이게 해답이 틀렸었죠? 근데 이번에 134페이지 13번은 해답 안 틀렸더라고. 지금 문제가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블 된 줄을 모르고, 문제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해답이 틀렸었고, 이번에는 해답이 안 틀렸어요. 이거 다시 할 필요 있나요? 없어도, 안 해도 되죠? 이미 우리 공부했던 거니까 복습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하시고요. 14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각국의 2016년 한 해 동안의 총 생산 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농부인 A씨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5만 원어치 밀을 생산하였다. 이게 종자를 샀는지 안 샀는지 이 얘기가 없죠. 어쨌건 5만 원어치 생산했다는 것이니까 이게 농부의 부가가치는 5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중에 1만 원어치는 소비를 했네요. 자기가 직접 수제비 해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4만 원어치를 재분업자 B씨는 이걸 샀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부가 5만 원어치 중에 1만 원어치는 직접 소비하고 4만 원은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재분업자. 안 써놓고 하면 막 읽다가 아까 뭔지 그랬지? 또 다시 앞으로 가면 이미 시간 늦어버리니까 간단간단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농부의 부가가치는 지금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근데 지금 아무 말이 없으니까 5만 원이지. 만약에 농부가 종자 씨를 만 원에 구입해서 이렇게 됐다면 4만 원이 드는 거겠죠. 재분업자 팔았고, 이 재분업자는 이걸로 이제 뭐 빵이나 뭘 만들었겠지. 아, 밀이구나. 재분업자는 이걸로 밀가루를 만들어서, 이걸로 밀가루를 만들어 10만 원에 팔았네요. 그럼 부가가치가 얼마야? 4만 원 가지고 10만 원 했으니까. 이 재분업자는 6만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 또 뭐라고 써있네? 작년 것. 이 작년 것은 2016년 GDP에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2만 원, 이걸 2만 원 합쳐가지고 이걸 제빵 오타 나왔네요. 제빵업자에게 여기에 팔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빵으로 20만 원치 만들었네. 제빵업자가. 이 제빵업자의 부가가치는 얼마예요? 12만 원 가지고 20만 원 만들었으니까 8만 원. 그럼 부가가치 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부가가치 합을 CDP라고 하죠? CDP 얼마 나와? 19만 원 나오네. 자, 이제 1번. 재분업자의 소득은 8만 원이다. 재분업자의 소득이 8만 원이에요? 소득은 12만 원이지. 10만 원, 2만 원 이렇게 팔았으니까. 이 사람의 소득만 놓고 보면 12만 원이 소득이죠. 농부가 만드는 부가치는 4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고요.
갑국의 부가가치 초과기는 19만 원이다. 맞잖아. 농부의 부가가치, 재분업자의 부가가치, 제빵업자의 부가가치. 그래서 제가 이 GDP 계산하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최종 생산물의 합계, 총 생산물 마이너스 중간 생산물, 부가가치 합계. 이 중에서 가장 활용도, 시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부가가치 합계란 말이에요. 부가가치 합계로 GDP를 계산하는 방법.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3번 정답이고요. 4번 농부가 생산한 밀과 재분업자가 생산한 밀가루는 모두 중간 생산물로 소진되었다. 농부가 생산한 밀 중에 요것만 중간 생산물이에요. 여기서도 요것만 중간 생산물이에요. 이것은 이제 작년 거지니까 올해 중간 생산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올해 중간 생산물. 그래서 맞는 것은 3번밖에 없어요. 15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오라? 환율이 나왔네? 그런데 여러분 환율하고 그 옆에 A국 화폐, B국 화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 환율 표시는 환율은 자국 화폐 기준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외화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외화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오른쪽 밑에 보면 옆에 보면 환율 해놓고 A국 화폐 for B국 화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환율은 원 for 달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율은 결국 얘 가격을 말하는 거지. 달러의 가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국 화폐의 가치가 환율이라고. 그러면 이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다고. 환율이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비국 화폐 가격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국 화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국 화폐 가치는?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거겠지. 그러죠? 그리고 지금 환율이 인하되고 있으니까 이게 A국이 우리나라라고 하고 B국이 미국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하겠네. 환율이 인하되고 있으니까. 환율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환율이 인하니까 수출 감소, 수입 증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국제 수준 악화되겠네.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비국의 경상수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의 경상수지야. 오케이? 미국의 경상수지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무역을 하는데 환율이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불리하죠? 미국은 수출 유리하겠네. 미국은 우리나라에다가 수출 유리해요. 수입은 불리하겠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 A국이 아니라 B국의 경상수지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으로 바로 가서 A국의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거꾸로 돼 있네. A국의 화폐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고. 2번 환율 변동 추세는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A국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환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자국 화폐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외국 사람이 안 사간단 말이에요. 수출 감소한다고요. 3번 A국으로 여행하는 B국 국민의 부담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여행 갈 때는 유리하죠. 왜? 환율이 인하되고 있으니까. 거꾸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올 때는 불리하죠. 이해됐어요? 달러 가치를 하락하고 우리 원화 가치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여행할 때는 유리하다고. 근데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여행 오면 불리하단 말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시 3번. A국으로, 즉 한국으로 여행 오는 미국의 국민 부담은 증가합니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다 틀렸으니까 4번이 맞겠네요. 제시된 새 연도의 B국의 경상수지 합계는 B국의 경상수지 보니까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한 60 정도 되나? 그럼 결국 경상수지는 흑자예요, 적자예요? 적자입니다. 새 연도 동안 경상수지의 합계는 적자니까 이 B국의 외환보유고는 줄어들겠죠. B국의 외환보유고는 감소한다. 그 이유는 경상수지의 적자 때문에. 됐죠? 그럼 외환보유고가 감소했을 때 준비자산 계정은 플러스로 표시되겠죠. 플러스로. 그래서 0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까지가 이제 고난도 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한 내용이고요. 16번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16번부터 조금 쉬었다 할게요.